소련의 마지막 전차 T-80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소련을 대표하는 전차인 T-80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과거부터 소련은 기갑 전력 강국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소련은 기갑 전력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죠. 미국은 국토가 소련과 떨어져 있었기에 항공 전력과 해상 전력의 강화에 주력할 수 있었지만 소련은 유럽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었으며 바다도 꽁꽁 얼어붙었기에 해상 전력에 투자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지리적 상황 때문에 소련은 어쩔 수 없이 육군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또한 미국과의 항공 전력 경쟁을 펼치기도 했지만 미국을 압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미국이 소련을 건들지 못할 카드로 유럽 침공이라는 카드를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육군 병력이 최대한 빠르게 유럽을 집어삼키기 위해서는 알보병으로 진격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동성이 좋은 기갑 전력을 앞세워 유럽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유럽을 집어삼켜버려서 미국이 소련을 건들지 못하게 하거나 유럽과 미국을 압박하여 외교적 이점을 가질 상황을 만들고자 한 것이죠. 사실 핵무기와 같은 전력도 외교적으로 압박하기에 충분하지만 핵은 너 죽고 나 죽자식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감히 사용할 만한 카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갑 전력과 같은 재래식 전력은 국지적으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련이 마음만 먹으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였죠. 이런 상황을 유도하고 싶었던 소련은 기갑 전력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냉전이 시작되자 소련은 T-55, T-62와 같은 전차를 개발하여 소련 전방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런 소련제 전차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많은 전차전의 경험으로 축적된 소련의 기술 집합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소련이 전차를 적당히 배치해야 유럽이 비벼보기라도 할 텐데 T-55만 몇만 대씩 생산해서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T-62도 만 대는 훌쩍 넘긴 수량이 배치되었죠. 소련에 탱크만 있는 것도 아닌데 탱크만 수만 대가 밀고 내려오면 막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갑 전력이 많았는지 소련에는 탱크가 부서지면 내려서 다른 탱크를 타고 다시 내려오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탱크가 남아 도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용할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었죠. 이런 탱크를 비롯한 기갑 전력이 물밀듯 내려오면 지형에 따라 큰 물결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 기갑 웨이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양의 기갑 전력으로 밀어붙이는 소련을 당연히 유럽은 상대할 수 없었고 소련은 이런 상황을 무척이나 즐겼습니다. 소련은 이후로도 한 수 더 떠서 기갑 전력에 대한 끊임없는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T-64를 개발해서 T-55를 대체하고자 했지만 사실상 T-64는 T-55에 비해 큰 발전이 없는 전차였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도 탑재되었고 주포도 125mm로 강력했지만 소련은 더 강력한 전차로 유럽을 밀어버려 했습니다. 약간 아쉬웠던 T-64는 임시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가볍게 10,000대 조금 넘게 생산했죠. 워낙 손이 컸던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T-64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는 오비액트 171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T-72라는 전차가 개발됩니다. 기존 T-64의 차체도 일부 변경하고 엔진도 개량했으며 자동 장전 장치도 새롭게 구상해 전체적으로 나아졌지만 생산 방식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개량은 했으나 이 또한 기존의 T-64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고 심지어 연비가 기존보다 안 좋은 등 더 나빠진 부분들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소련은 T-71을 가볍게 2만 대만 생산하기로 했죠. 단지 전력 공백을 막고자 저런 양을 생산한 것입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서 이런 비효율적인 전차 개발 상황을 종식시키고자 했습니다. 답답함에 새로운 신형 전차를 제대로 다시 개발하고자 나섰고 T-64 전차를 기반으로 전차를 재설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엔진부터 대대적으로 변경하는 등 정말 획기적으로 전차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소련이 마음먹고 시도한 전차 개발은 오비액트 219로 명명되었고 1976년 오비액트 219는 T-80이라는 제식 명칭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부터 양산을 해보겠다는 의미로 T-80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었죠. T-80의 전장은 포신을 포함해 9.9m였고 중량은 42.5톤에 달했습니다. 승무원은 3명이면 충분히 운용이 가능했죠. 주포는 125mm 활강포로 화력이 강력했고 12.7mm 기관총 한정과 7.62mm 기관총 한정을 부무장으로 달고 있습니다.
장갑이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두께는 무려 65cm가 넘고 최고 속도는 시속 70km이며 항속 거리는 외부 연료 장착 시 415km에 달합니다. 일단 소련이 엔진에 신경을 써서 개발하긴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과거 엔진들은 추운 날씨에 시동을 걸면 상당 시간 동안 예열을 해야 하는 구조였지만 이번에 제작한 엔진은 가스터빈 엔진으로 예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죠. 소련과 같은 추운 나라에서 꽤 유리한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전차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전차의 장갑이 두꺼워지고 엔진이 좋아져서 크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의 화력이 강력해질수록 방어력도 덩달아 강해져야 하니 너무 당연한 전차의 진화 방향이었죠. 하지만 소련의 전차는 그런 방향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장갑의 진화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엔진을 잘 만드는 기술이 없다 보니 전차를 크게 만들수록 기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오히려 소련의 전차는 소폭 작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T-72는 44.5톤에 달하는 무게였지만 T-80은 42.5톤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방어력은 높여야 하니 장갑은 두꺼워졌고 그렇기에 차량 공간이 너무 협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소련은 새로운 장전 방식을 도입해서 차량 공간을 잘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넉넉했을 때는 좌측처럼 둥글게 쌓아두었지만 T-80은 저렇게 세워서 탄을 보관해 공간도 확보하고 장전 속도도 더 빨라졌죠. 하지만 소련의 이런 탄 보관법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적의 공격으로 안에 폭약이 터지면 승무원들이 한 번에 골로 가버리는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T-80은 총 28발의 포탄을 자동 장전 장치에 넣고 추가적인 탄약고에 36발의 예비탄을 넣어둡니다. 그래서 총 64발에 달하는 포탄을 사용할 수 있죠. T-80의 주포는 활강포인데요. 활강포란 간단히 말해 매끄러운 주포입니다. 안에 강선이 없어서 올곧게 포탄이 날아가죠. 이런 특징 때문에 날개 한정 분리철갑탄을 사용할 수 있고 적의 전차를 보다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강포를 사용하다 보니 주포에서 대전차 미사일도 발사하는데요. 리플렉스 대전차 미사일을 이용해 5km 밖에 있는 전차도 파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활강포를 사용하면 탄환이 회전하지 않고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데요. 축구에서 무회전 슛이나 야구의 너클볼을 본다면 이리저리 춤을 추면서 날아가게 됩니다. 포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날아갑니다. 당연히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죠. 하지만 T-80은 3세대 전차로 사격 통제 장치가 장착되어 포탄의 정확한 궤적을 컴퓨터로 계산해 맞추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엄청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T-80은 이전 설명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방어력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크기가 작아진 만큼 장갑을 어떻게 해야 더 강력하게 만들지 이 부분에 대해 엄청나게 고민했는데요. 먼저 복합재 장갑을 사용했습니다. 순수하게 강철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금속을 사용해서 장갑을 만들어 훨씬 견고하게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강철만 잘 뚫는 무기는 T-80 전차를 파괴하기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한 포탑 전면에는 세라믹 합금 장갑을 추가해 성형 작약탄이라고 불리는 화학 에너지탄 방어가 수월합니다. 이 탄은 폭약이 터지면서 고속의 제트 화염이 창처럼 생기는데 이 힘으로 전차를 관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본다면 T-80이 방어력에 꽤나 신경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T-80은 3명의 승무원이 각각 전차장, 사수, 조종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동 장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3명으로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관측 장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주야간 관계없이 적을 관찰할 수 있고 사수가 매우 쉽게 적을 조준해 사격할 수 있습니다. T-80은 심지어 핵전쟁도 대비했습니다. 핵이 멀리서 떨어져 방사능이 쏟아져 나올 때 위험한 중성자가 승무원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중성자 차폐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핵과 같이 전개될 수 있는 생화학 공격에도 안에서 밖으로 공기를 보내 안을 안전하게 만드는 양압 장비와 생화학 무기 방어 성능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핵전쟁, 생화학 공격이 와도 꾸역꾸역 적을 공격할 수 있죠. 소련의 의지가 엿보이는 전차입니다. T-80은 그래도 나름 소련이 만족한 수준의 전차였지만 소련은 서방 국가들의 전차에 비해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꼈고 결국 T-80을 개량한 T-80U를 개발합니다. T-80U는 한국에 건너오기도 했죠. 이와 관련된 영상은 추후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차를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죠. T-80은 80년대에 양산하겠다는 의미였지만 양산을 하긴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진짜 얼마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소련의 재정난에 의해 발생한 일이었죠.
T-80은 한 대에 70억 원이 넘어가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현재로 치면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소련 붕괴 직전에는 감당하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T-80은 현재까지 5,575대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도 엄청난 양이지만 과거 소련의 위상대로라면 수만 대는 찍어냈어야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T-80을 만들고자 했던 소련은 몇 대 만들지도 못하고 무너졌고 그 뒤를 현재 러시아가 이어서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그리 돈이 많지 않은 상태이기에 붕괴된 후 다른 나라에게 나눠준 전차를 제외한 나머지 3,450대 중 3,000대를 창고에 박아두고 있습니다. 역시 뭘 해도 돈이 받쳐주지 않았던 소련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련을 대표하는 비운의 전차 T-80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